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세무회계 필승의 황범석 대표 세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세무사님 최근에 입시업체 그다음에 우리가 네. 너무 잘 아는 일타 강사분들에 네. 대한 네. 세무조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사실은 저희가 그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을 할 때 네. 정기조사 대상과 수시조사 대상이 있는데 사실 수시조사 대상 중에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아마 보도자료도 몇 번 나갔던 것 같은데 신종 호황업종이라든지 신종 호황업종이요? 신종이라든지 어쨌든 호황업종. 네. 예,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시대 때라고 하면은 갑자기 이제 골프장이 갑자기 성수를 상당히 누렸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골프장, 뭐 웹툰 작가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뭐 유튜버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세청에서 기획해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그런 일환으로 조사가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만 해봅니다. 네. 신종 호황업종에 대한 세무조사라는 항목이 아예 있군요. 항목이 있기보다는 이제 기획조사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국세청에서. 네. 호황업체는 갑자기 돈을 많이 버니까 혹시나 불법적인 그렇죠.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보겠다는 건데 네. 한 인터넷 사교육업체 매출 보고를 보니까 작년에 8천억이 넘었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으니까 네네. 그러면 그냥 얼핏 계산을 해봐도 네. 10% 초반이 넘는 거잖아요, 영업이익이. 네. 그럼 현대자동차나 삼성 반도체만큼은 아니어도 굉장히 잘 번다는 생각을. 그렇죠. 사실 그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나기는 사실 쉽지는 않죠. 네, 왜냐하면 네. 미디어 기업들도 10% 넘기는 게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뭐 1,000억을 팔면 100억 네. 남기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네. 8천억을 넘게 매출을 올렸는데 1,000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네. 이제 한번 들여다보겠다. 아마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타 강사님들은 네. 따로따로 세금 신고를 하나요? 대부분의 강사님들은 거의 본인 각자가 사업자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자영업자란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돈 많이 버리시는 자영업자시구나. 아마도 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뭐 몇백억, 몇십억의 그 강사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나면 그 매출은 그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비용 정산하기가 되게 쉽지 않겠네요. 아마 이번에도 조사가 된다면 네. 그리고 그 강사분에 대한 조사가 된다면 어떤 분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아마도 비용 쓴 거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게 작용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이 뭐가 있을까 좀 네. 들여다보는데 이건 된다 안 된다의 생각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이게 과연 사업에 내가 사업 관련성이 있느냐, 예. 이 비용을 지출함에 의해서 내 매출을 올리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부터 보기 시작하겠죠. 네. 마트 가서 장을 봤는데 그걸 매출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죠. 만약에 어디 가서 뭐 머리를 하든 예. 아니면 옷을 사든 이런 게 나의 매출과 직접적인 나의 강의와 이런 거와 관련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직원들을 먹여주려고 마트에 장을 봤으면 그건 매출에서 비용 정산 충분히 가능한 그렇죠. 거죠. 복리후생비 이런 걸로 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먹으려고 산 거면 그건 또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 가사경비. 항목 자체가 된다 안 된다 보다 그죠? 그 항목을 어디다 쓰려고 샀는지. 그렇죠. 그 이렇게 나를 위해서 쓰는 경비를 저희가 보통 가사경비라는 표현을 네. 쓰고 그다음에 그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경비를 복리후생비라는 뭐 명칭을 쓰는데 사실 그건 구분돼야 되는 거는 맞는 건 맞습니다. 네네. 그것도 일일이 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세무사 시험의 1차 합격자가 15% 정도인데 아이고. 작년의 절반 수준인데 이거 킬러 문항이 많아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합격자가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사실 저도 이 시험 본 지가 벌써 뭐 1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많이 1차 합격자가 15%밖에 안 된다는 거는 상당히 적어졌네요. 예. 선생님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한 20-30%는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차 합격 되고 나면 2차, 3차 다 봐야 돼요? 2차까지 있습니다. 네. 시험이 어렵네요. 글쎄요. 그쵸. 쉬운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통과하신 분의 여유죠. 우리 때는 한 20-30%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네. 예, 알겠습니다. 킬러 문항이 많은 것 같네요. 네. 시험이 어렵습니다. 예. 어쨌든 그 어렵다는 세무사 시험을 통과한 세무회계 필승의 대표 세무사 황범석 세무사와 오늘 나눌 얘기는 가족 간의 계좌이체인데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하거나 네. 아침에도 엄마 손 벌리면 줘야 되거든요. 현금을 주기도 하고. 네네네. 그런데
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가족 간의 계좌이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증여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쨌든 가족 간의 계좌이체에 있어서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게 법률상 증여냐? 증여냐?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얼마를 줬느냐? 예. 그럼 이게 금액.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당히 실무적인 거지만 걸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마지막이 제일 흥미로워. 걸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증여의 개념은 재산의 무상 이전이죠. 내가 대가 없이 주는 게 증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자식한테 그냥 뭐 집을 사라든지 어떤 목적에서 돈을 줬으면 그건 증여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 네. 저희 세법상의 증여재산 공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많이들 아시다시피 배우자한테는 10년 동안 6억, 네. 자식한테는 5천만 원 이런 네. 게 정해져 있으니까 만약 근데 5천만 원 이내를 주고 6억 이내를 줬을 때 그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네. 얘기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안 했다고 해서 세금이 추가적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 세금이란 것은 세금에 따른 세금이 나와야 예. 증여세가 나와야 그거에 따른 가산세도 붙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 범위 이내의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또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권리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네. 사실 말씀을 드리면 계좌이체는 하루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내에서도. 한 사람만 두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사업 자금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빌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실제적으로 그걸 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드러나는 게 보통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상속이 개시됐을 때 네. 그때 이제 10년치 계좌를 다 열어보기 때문에 아, 상속이 계시다면 쫙 열어. 그렇죠. 예. 이제 10년치 계좌를 다 열어보기 때문에 그때 한번 계좌의 흐름이 봤을 때 돈이 흘러갔네? 왜 갔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때 나오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저희는 자금 출처 조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봐서 해당 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자가 취득했을 때 네. 그때 한번 국세청에서 뭐지 하고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라면은 사업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업하다가 조사가 나왔을 때도 세무조사 같은 게 나왔을 그렇죠. 그때도 또 들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좌이체만 바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걸린다 그런 생각은 또 좀 옳지는 않다라고 드리는 팩트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딸한테 6천만 원을 제가 이체를 했다고 당장 네. 세무조사가 나온다 그런 건 그렇죠, 아닌데 그렇죠. 나중에 얘가 전세 자금 마련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네. 들여다봐서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쭉 나올 가능성은 있다. 네, 다만 한 가지 더 있을 수 있는 게 앵커님이 모자 푹 눌러 쓰고 선글라스 끼시고 그 은행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계좌이체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다 어떤 목적으로 하실 거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빨리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은행 직원이 앵커님을 의심할 수 있잖아요. 아 저를 신고해가지고 네. 그럴 경우에는 또 이게 그 100% 걸리겠네요, 진짜. 그게 100%까지는 아닌데 그것도 은행 직원의 그 당시에 또 판단이 또 섞이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네요. 네, 네네. 근데 증여라고 하는 게요. 지금 오늘은 네. 저희가 가족 간의 증여를 살펴볼 텐데 네네. 가족이 아니라 제가 무상으로 네. 지난번에 이거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 부영 회장님이 네네. 동창들한테 1억씩 줬잖아요. 네네네. 그냥 입금해 줬잖아요. 네네네네. 그 증여예요? 그건 증여죠. 맞습니다. 그럼 세금을 어떻게 해요? 증여는 증여 받은 사람이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1억 받으신 분들이 내야 돼요? 그렇죠. 1억 받으신 분들이 이제 특수관계자가 아니잖아요. 네, 전혀 상관이 세법상의 특수관계자는 아니 맞아요. 네. 네. 말씀에 맞아서 받으면 이제 10% 이제 1,000만 원의 세금을 내셔야 되죠. 괜찮네요, 1,000만 원. 아니 제가 네. 그분이 네. 초등학교 동창들한테 네. 그다음에 중학교 동창들한테 고등학교 동창들한테 각 금액은 약간씩은 다른데 네. 그 고향 마을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입금을 했다 그랬는데 네네네.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돈을 이렇게 주는 거는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네. 10%군요. 받으시는 분이 세율에 따라서인데요. 사실 1억까지가 10%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1억까지는 10%예요. 네. 그럼 그 이상의 돈을 받으면은 추가적인 세금이 과세가 되죠. 20%로 늘어나는. 그렇군요. 예. 근데 요거 지금 말씀 주셔서 제가 생각나는 게 이것도 사실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네. 실무상으로 증여라는 것은 사실 특수관계자 간이라도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좀비 속이 아니라면.
실제 좀비 속이 아니라면 사실 형제간의 증여도 없어요. 거의. 아 그렇죠 사실은. 예, 갑자기 제가 제 동생한테 1억을 증여했다라고 하면 박수 받겠죠. 아니죠. 그러니까 맞아요. 박수 받겠죠. 저는 박수를 받을 텐데 하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뭐지? 근데 사실 그 법적으로는 증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이면에 다른 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받을 수 있네요. 의심을 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첫 번째고.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유명한 사례인데 혹시 37이라고 아십니까? 37 손톱깎이요? 네. 만드는 회사. 맞아요. 네. 거기가 원래 세계 1위 업체였는데 그 업체가 지금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 못 내서 다 그 분해된 거 아세요? 아 몰랐어요. 아 예. 그 왜 그러냐면 37 업체에서 이제 대표님이 회사가 너무 잘 되니까 네. 이제 직원들의 그 사기를 복돋고 이제 여러 가지 감사의 측면에서 주식을 막 증여를 하신 거예요. 직원들한테요? 네, 응. 직원들 증여했는데 되게 좋은 행위였는데 좋은 의도로 가지고. 근데 증여하시고서 단기간 내에 돌아가시게 되면 네. 대한민국 상속세는 증여한 것을 상속재산가액에 업게 돼 있어요. 상속세 계산할 때. 그럼 그 직원들이 상속받은 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렇죠. 직원들은 증여받은 건데 네. 그 증여받은 재산이 다 상속재산가액에 올라가면서 상속인들이 그거에 대한 상속세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어머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속세가 나왔죠. 그만큼. 네. 그러면은 그 아들, 딸 뭐 이렇게 상속받으신 분들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 중고를 다 상속세를 그분들이 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상속세 과세 체계가 지금 유산 과세형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세금은 수익에 대해서 내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내야 돼요. 네. 근데 그러려면 상속 재산이 100억이면 내가 네. 그중에 10억을 받았으면 원래 나는 10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되는데 대한민국 상속세법은 이상한 게 이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땅 때려요. 응. 그러니까 예전에 다른 사람한테 증여한 것도 그냥 다 합쳐서 여기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대한민국 세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산과세형이 상당히 문제다라고 해서 지금 개정 움직임은 계속 있는데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계속 그 상속세를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약간 국민 정세 반하는 그런 그렇죠. 것도 사실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재산이 되는 사람들한테 가능한 일이고 네. 저처럼 그냥 저 하나 노후도 걱정되는 일반 서민들은 관심이 없는 내용이긴 하니까 그렇죠. 부자들한테 세금 덜 내게 해주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속세 개정이 쉽지 않았던 것이고 근데 사실은 이제는 좀 재밌는 게 저희가 원래 상속세 최고 세율 기준이 50%인데 네. 그게 이제 30억이 넘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 정도는 많은 분들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2000년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어, 근데 지금 벌써 23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네요. 그 당시에 개별 공시지가보다 지금도 공시지가 훨씬 많이 올라갔고 올라갔고. GDP도 많이 뛰었는데 아직 세법은 제자리에 있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 그러네요. 그게 이제 정서적으로는 뭐 있는 사람들 얘기인 것 같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관심이 없거나 저항감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그분들은 직원들한테 그 증여해준 아빠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회사 자체가 분해되어 버린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저희 딸한테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줬어요. 네. 근데 주식이 10년 안에 불어가지고 네. 너무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럼 네. 저 증여세를 물어야 되나요? 1000만 원 줬을 때. 줬을 때 가액으로만 계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냥 상상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 직계 존비 속에 관련돼서는 자기 증여 이슈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또 자식이 부모님한테 용돈이나 생활비를 매달 보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이걸 다 증여로 계산합니까? 사실 세법상에 그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비과세 대상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치료비라든지 네. 병원비, 예. 그다음에 뭐 피부양자, 내가 부양해야 되는 사람에 대한 생활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시부모님한테 보내드린 생활비는 그렇죠. 그러니까 비과세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때 재미있는 게 부양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부모님이 앵커님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버는데 계속 제가 괜히 돈을 드리면 그거는 안 되는 거네요. 그건 또 이제 증여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그럴 거죠.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또 참 재밌는 거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혼수용품으로서 통상적으로 필요하다는 금액이라는 게 또 있어요. 혼수용품으로 통상적으로 그게 얼마인가요? 네, 그게 어렵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가 밥을 먹더라도 뭐 돈 많으신 분은 하루에 뭐 밥값으로 뭐 30만 원, 50만 원 쓸 수 네. 있죠. 뭐 오마카세 먹으면 네. 뭐 그렇게 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 고시원에 사는 학생 입장에서는 30만 원, 50만 원 거의 한 달 생활비일 수도 생활비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통념에 따를 것이냐. 갭이 그렇게 큰데.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실무상으로 상당히 많이 다퉈지고 있죠. 그 혼수 비용 안에 집 비용도 들어가나요? 아, 집은 아닙니다. 네. 아, 그러니까 네. 저기 혼수를 하다 보면 그 밍크 코트 때문에 또 한동안 요즘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네. 어떤 분은 혼수 목욕에 밍크 코트는 당연한.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게 왜 당연해? 그러면 그 네, 코트 네. 한 벌에 1,000만 원 가까운 것들도 있는데 그 네. 넘는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그걸 비과세를 해줄 건가 말 건가? 왠지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제 느낌은 그런데 또 그쵸.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상관만 같아요. 생각이 네, 다를 수 있을 것 있으니까.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식이 피부양자인, 그러니까 부양해야 될 부모님한테 보내는 세금은 1년에 뭐 1,000만 원이 넘든 그 정도는 네. 비과세를 해준다는 건데 그럼 네. 거꾸로요. 네네. 저희 시부모님이 돈이 많으세요. 네. 아, 우리 앵커 너무 바빠. 그래서 내가 생활비를 좀 보태줘야 되겠어. 네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보태줬다고 쳐요.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면 사실 완전 법적으로만 보면 이제 성인이시고 돈을 버시고 충분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양 의무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어머니 아,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법적으로 증여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순간적으로 가치 판단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네. 일반적으로 네. 혼자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네. 다 큰 자녀한테 한 달에 얼마씩 용돈을 준다거나 네. 생활비를 준다는 건 납득하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네. 근데 굳이 따지고 들자면 안 될 것 같은데 완전 법적으로 보면 안 되지만 또 네. 이게 가치 판단이 좀 들어가서 또 이제 담당하시는 조사관님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 한 네. 달에 30만 원씩 50만 원씩 주면 아이고 손자한테 용돈 줬나 보지라고 생각하실 수 그럴 있다는 수 거죠. 있죠.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병원비나 뭐 이런 거 굉장히 목돈인 경우가 많잖아요. 몇 천만 원이 넘는 네, 경우가 암 네. 치료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피부양자이라면 네. 병원비 같은 경우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금액이 그렇게 커도. 네. 병원비고 저희 부양해야 대상인데 사실 예. 그런 대상한테 증여해서 세금 내면서 이제 병원비를 내라는 것 자체도 사실 그럼 아주 못된 국가가 되는 사회 거죠. 통념상 예. 근데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어떤가요?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네. 혹은 또 그러니까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네네네네네. 1억, 2억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꽤 많으세요. 네네네네. 그럼 그거를 증여로 할 거냐, 음. 말 거냐. 네, 그게 사실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세라고 하면은 저희 전세금 많이 지원해주죠. 사실 사회 통념상으로도 자제분들 뭐 집 하나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시는 분도 많으신데 이제 전세를 해줄 때도 그 전세 계약이 누구로 돼 있느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세 계약이 만약에 제가 딸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네. 제 이름으로 돼 있으면 그렇죠. 딸한테 지원해 주는데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 사실 전세 계약자가 저고 네. 전세금 제가 낸 거고 네. 그럼 딸은 거기 무상으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세금을 증여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딸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제 네. 돈이 거기 들어갔다라고 네. 하면 그거는 증여로 볼 이슈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서로 간에 차용증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나중에 전세금이 회수될 때 다시 나한테 돌아왔다든지 네. 그러면은 또 증여 그 이슈가 문제는 없어요. 없지만 그 전세 계약을 딸 명의로 했는데 내가 전세금을 쐈고 나중에 딸이 퇴거할 때 그 전세금을 딸이 받으면 그러면 명백한 거네요, 그죠? 이건 증여 이슈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네. 전세 같은 경우는 좀 심플할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뭐 제가 전세를 하고 우리 딸이 와서 그냥 무상으로 사는 거 뭐 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 집을 샀는데 네네. 집을 샀는데 엄마가 돈을 보태줬어요. 네네.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증여로 볼 건가 말 건가 되게 심각한 이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집이 비싸다면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셔서 그런 경우에 대부분 차용증을 많이 작성을 하세요. 예. 네.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한테 돈이 오더라도 이건 빌린 거다 예. 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그러면 차용증만 작성하면 되나요? 사실 그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부모 자식 간에 뭐 차용증 갖고 뭐 이제 근저당 설정하고 막 이렇게 막 경매 넘기고 그럴 건 아닌 거기 때문에 보통이라면 그 차용증을 작성한 이유는 사실 제가 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증여가 아닙니다.
라는 입증하는 서류 중 하나인 거거든요. 그럼 이자도 계속 갚아야 되고 원금도 그렇죠. 갚는 그 노력을 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겠네요, 나중에. 그렇죠. 그러면 보통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 제3자가 봤을 때 네. 이 차용증이 진짜야? 예. 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입니다. 라고 예.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그 차용증의 진실성을 뭘로 보장할 수 있느냐? 요새는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공증을 받는다든지 그게 아니라면은 그 메일로 예. 메일을 그 날짜에 써서 예. 이렇게 차용증을 주고 받는다든지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인감 도장을 찍을 때 네. 그날 계약서 작성일에 인감증명서를 뒤에 붙이는 거예요. 네, 요 세 가지를 기본으로 깔고 예. 그 다음에 계약서 상에 만약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네. 그 날짜에 정확히 이자까지 지급했는지 예. 이거를 정확하게 다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이게 다 맞다라고 하면 아 이거는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니라 진짜 차용이 맞네. 예.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만들어서 차용증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자도 안 내고 이후에 돈도 안 갚았어요. 네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 뭐 네. 집을 살 때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선 돈을 자금 조달 어떻게 했는지만 설명하면 되니까 그럼 그때 지나가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주택을 취득했을 때 네. 이제 본인의 자금이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희가 소득이 있고 그다음 갖고 있는 돈이 있는데 네. 근데 주택 취득한 금액이 10억이라면 네.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너무 크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부분은 국세청 입장에 봤을 때 이거 증여받은 건가 보다라고 네. 추정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후에. 네. 그래서 어. 조사를 해서 봤는데 큰 금액이 왔는데 차용증도 없고 예. 뭐 빌렸다 온 얘기하는데 그 증빙도 안 되고 그러면 아 이건 증여네라고 충분히 생각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면 부부간에 요즘 살림을 따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살림을 네. 따로 한다는 건 뭐 별걸 한다는 뜻은 아니고 생활비를 각각 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전문직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네. 본인들이 이제 운영하는 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생활비 단위가 굉장히 크다고 칩시다. 네. 뭐 저는 아닙니다만. 네. 계좌 이체하고 오가는 거래 금액이 굉장히 네. 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부부간에 10년에 6천만 원이라고 하셨죠? 증여. 10년에 6억입니다. 10년 동안 6억. 그러니까 네. 그게 왔다 갔다 한 금액이 그걸 넘는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그것도 증여로 보나요? 실무적으로 딱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왔다 갔다 했잖아요. 만약 네. 왔다 갔다 했으면 사실 그거 뭐 채권 채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상환 상계치고 네. 남은 금액이 그래도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볼 겁니다. 그러면 이 남은 금액을 어디다 썼는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남은 금액을 뭐 식료품을 사고 같이 여행을 가고 예. 그다음에 공동 뭐 가구를 사고 그런 건 사실 생활비로 볼 수 있잖아요. 아, 그 금액이 10년간에 6억이 넘는다 하여도. 예. 근데 만약에 내가 받은 금액이 그걸 다 내가 받자마자 바로 뭐 내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그다음에 주식 주식을 투자를 사고. 하고 그러면 사실 그거는 증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그러면 그 금액을 주로 부동산이나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네네.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근데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누구 명의로 취득했냐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누구 명의로?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이제 만약에 A 씨가 B 씨의 배우자인데 A 씨가 한 10억을 보냈는데 네. 이 B 씨가 10억의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네. 그걸 다 B 씨 명의로 취득했어요. 네. 온전히. 네. 그러면 그 10억은 줬다고 보는 게 맞는 그렇겠네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명의가 뭐 예를 들어서 부부 공동 명의로 했다거나 그렇죠. 네. 부부 공동명의 이제 그 중에 반이나 뭐 이렇게 비율대로 예. 증여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요. 네. 그러면 네.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네. 그러다가 헤어져서 네, 혹은 네. 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이나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네, 서류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사실 뭐 크게 뭐 네. 다들 정해진 법률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네. 사실혼 부부를 두고 우리나라 세법이 보호는 없고 납세 의무만 있다고 네. 얘기하던데 네, 그거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사실혼 관계라는 게 사실 세법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세법상에. 그러니까 사실혼은 같이 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사실혼 관계는 이제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뭐 실제 혼인 관계가 똑같으나 네. 다만 이제 세법적으로 이제 민법적이죠. 민법적으로 상속권은 없거든요. 상속권이 없어요? 상속권은 없습니다. 네, 사실혼 관계는 상속권은 없고 네. 그리고 세법적으로 보면 이제 공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제도 안 해주는군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배우자한테 6억을 증여를 하면 이제 다 6억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예, 그렇죠.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인데 사실혼 관계더라도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돈 한 푼을 주더라도 사실혼 관계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증여를 해야 되는 10%. 네,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제 저희 국세기본법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특수관계자를 규정해 놓는 정의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또 사실혼 관계자를 또 넣어놨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법이 그래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네. 예를 들어서 사실혼 관계를 세법적으로 혼인 관계로 인정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혜택과 페널티를 동시에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 쪽에는 사실혼 관계가 혼인 관계로 인정하는 반면에 네. 그다음에 혜택을 주는 반면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혼인 관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속이나 증여 같은데 혜택은 전혀 없으면서 네.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뭐 이런 거에는 그렇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 배우자를 특수관계로 넣었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일률적이게 이게 딱딱 정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사실혼 관계 자체도 세법에 이러이러한 건 사실혼 관계입니다라고 적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할 것 같아요. 몇 년을 같이 살아야 사실혼인가요? 아니면 예를 네.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실혼 관계인데 1년에 한 3분의 1만 같이 살아요. 네, 네. 근데 3분의 2는 딴 집 가서 살아요. 음, 그럼 이게 사실혼인가? 그 사실혼 관계를 사실 세법적으로 분석하려면 이게 실질과세 원칙 그리고 저희가 보는 보통의 세대 기준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뭐냐면 이 사람이 사실혼 관계냐라고 보려면 첫 번째 당연히 뭐 결혼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부터 보겠죠. 네, 안 해야 이제 사실혼이겠죠. 결혼식을 해야지. 결혼식을 해야 돼요? 결혼식은 해야지 또 이게 사실혼으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니 결혼식 안 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사실 동거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그 같은데. 사실혼이 동거랑 같은 말이 아니었군요. 네. 또 어렵다. 네. 예. 그러니까 법률상 결혼, 사실혼 사실적으로 결혼한 거니까 사실혼이란 건 결혼을 했지만 혼인 신고만 안 한 거를 이제 사실혼으로 거의 보는 그럼 거거든요. 결혼식을 해야 돼요. 결혼식을 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부부야라고 라고 인식하는 거 필요할 것 같고 예. 이제 여기까지 이제 되게 상식적인 얘기고 예. 이제 세법적으로 간다면 동거해야 되겠죠. 예, 그렇겠죠. 동거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저희는 이제 세법적으로 이제 판례의 동일 자금으로 유무상통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어렵죠. 그게 뭐냐면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서로. 생활비를 같이 쓴다 벌어가지고. 그렇죠. 같이 같은 소득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같이 묶여서 네. 생활비를 공동 지출한다든지 아니면은 한 사람이 소득이 있는데 다른 사람도 같이 이렇게 산다든지 그렇게 이제 생활비 쪽으로 해서 같이 살면서 생활을 같이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묶여 있으면 그걸 사실혼 관계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어렵죠. 네. 그래서 네. 오, 그래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법에 사실혼 배우자를 규정하는 문구를 넣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호는 하나도 못 받고 세금은 특수관계인이니까 뭐 다 들여다본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특수관계자 안에다가 사실혼 배우자를 넣는다는 넣었습니다. 건 네. 들여다보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볼 수 있게 해 놓은 거죠.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세법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과세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무사님이 네. 고백하셨어요. 자, 세법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예, 사실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가장 대표적인 이슈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실혼 관계랑 또 유사한 이슈가 그 위장 이혼 이슈가 있어요. 그건 또 반대인 거죠. 네, 그렇죠. 사실은 그 위장 이혼이란 것은 법률상으로만 이혼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그게 왜 이슈가 됐냐면 저희가 첫 번째는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네. 때문에 그 이슈가 됐고 두 번째는 중과세 이슈. 따로따로. 네, 만약에 제가 주택이 배우자 한 채, 제가 한 채 있는데 제가 팔면은 이걸 비과세를 못 받아요. 같이 살고 있는데. 근데 네. 우리가 이혼해서 다른 세대가 되면 각각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려고 이혼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기사를 보면 예전에 뭐 위장 이혼 부추기는 세법 뭐 이러면서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위장 이혼 하시면 이혼하게 된다던데요.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주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네. 서류적으로만 이렇게 갈라놨어도 네. 서로 이제 그 모든 거를 다 따로따로 하게 되니까 네. 결국은 처음에는 위장 이혼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혼했구나라고 본인들이 생각하게 돼서 각자의 삶을 꾸리게 된다는 얘기를 제가 경험자한테 들었어요. 예. 뭐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세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위장 이혼하는 경우. 법률상 이혼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네 단순히 조세 회피하려고 지금 이혼한 거잖아. 그렇지. 예. 지금 같이 살고 또
남편 보는 걸 다 쓰고 맞아요. 단순히 그렇게 이게 안 되지. 실지과세 원칙이란 걸 걸어서 네. 너는 실질적인 부부야 예. 해서 이제 과세를 했죠. 과거에 예. 과세했는데 그게 결국에 다투다 가다 보면 이제 대법원에서 결국에 뭐라고 했냐면 법률상 이혼했으면 이건 별도 세대로 봐라. 아. 라고 2017년도에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혼 관계자도 유산 상속하고 다 해줘야 되는 건데 너 왜 네. 안 해주면서 여기 받을 때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네. 되는 거네요. 대법원에서 어쨌든 법률상 이혼했으면 실질적 세대 분리야라고 네. 판결 내요. 그러니까 내리니까 그 다음 해에 예. 세법이 개정이 됩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세법의 그 세대의 개념이란 곳에 뭐 이혼하였으나 사실상으로 같이 살고 있는 자는 또 과세할 수 있게 그 세법을 바꿔버렸어요. 아 그러면 우리는 방황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네. 세법에 약간 감정이 섞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럼 사실 세법은 감정이 섞이면 안 되는데 약간 그렇게 됐고, 그럼 이런 위장 이혼에 대해서 세법적으로 과세를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네, 네. 다른 혜택도 줄 것이냐, 네. 혼인 관계로 봐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아이고 좀 그렇다. 예, 그거는 좀 제가 네, 네. 봤을 때는 네네.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 신고를 못한 무슨 사정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네네. 지금 네. 말씀하셨던 세법에 규정한 일반 통상적으로 사실혼 관계 볼 수 있는 분들에 대한 혜택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그러려면 예. 저희가 그 첫 번째는 합리적이냐를 봐야 되죠. 그렇죠? 그쵸. 합리적이어야죠. 합리적이냐. 네. 충분히 합리적이죠. 네.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 된다. 합리적인데 두 번째는 이게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행정상으로 가능하냐를 또 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행정상으로 가능하려면 국세공무원이 일을 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일을 그러네요. 하죠. 공문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혼인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나오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사실혼 관계는 뭘 봐도 안 나오죠. 확인할 길이 없네요. 예,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이 된다면 이제 사실혼 관계를 끌어올 수 있겠지만 그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국세공무원 입장에서 그거를 뭐, 시행하기 그 사실혼 관계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렇죠. 사실혼 관계가 이냐 아니냐를 따질 만한 서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걸 막 일일이 한 건 한 건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된다면 그것도 상당한 행정력의 낭비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세무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해주라고 한 제가 또 아, 잘못했다는 그건 생각이 아닌데 듭니다. 훨씬 더 합리적인 말씀을 맞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 네. 재산세도 사실은 그냥 딱 생각했을 때 보유 기간 동안에서 안 분해서 내면 되는데 사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누가 가지고 있냐를 보고서 과세를 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내 6월 1일 날 단 하루만 가지고 있어도 1년치 재산세를 다 내야 돼요. 에이 너무했다. 그 세법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다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 보유 기간은 안 분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 다퉜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다퉜는데도 이제 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약간 그 효율성 이런 예. 측면에서 또 보고 또 앞에 뭐 다른 법 논리도 있죠. 보유에 따라서 과세하는 거라서 하루만 보유하고 있어도 뭐 과세하는 그 취지에 맞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행정상도 가능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부를 칼로 탁 자르듯이 네.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정책이라고 하는 게 네, 네. 이간 저간의 사정이 있는데 어디까지를 수용할 건가 네. 말 건가는 시대마다 또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건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실 텐데 네. 주식을 용돈으로 많이 사줘요. 네, 뭐 한 네. 주 사주시는 분들도 있고 몇 개씩 사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만약에 자녀 명의로 네. 주식 투자와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한 경우에 네. 증여는 어디까지가 되는 건가요? 사실 똑같습니다. 사실 증여는 증여할 당시의 시가로 보기 때문에 당시 시가. 증여 당시 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주식을 사줬다고 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살 때 가격이 예. 뭐 한 1,000만 원짜리 사줬다라고 하면은 이제 1,000만 원이 증여가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공제 대상 범위 내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식 전문 투자자예요. 네. 그래서 주식을 증여를 하고 또 증여를 하고 계속 그 계좌에서 제가 막 수익을 막 올려요. 막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노동력 자체가 그렇죠.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봐서 요걸 할 수 없는 아이가 그 정도의 소득을 얻은 것인데 그 누가 봐도 아빠가 했다고 하면은 사실 그 부분까지도 증여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초등학생이 주식 단타를 해서 돈을 벌었다. 그렇죠. 그거는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돼. 애가 학교 갈 시간에 주식을 사고 팔았어. 네. 아, 그럼 이해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예. 네. 오늘 황범석 세무사님과 함께 굉장히 여러 가지 세무 얘기를 했는데 이 세금에 참 사람들의 많은 삶이 들어있네요.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